안녕하세요, 모두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가 된 여자로 얼마 전 결혼한 새댁입니다. 제 삶은 참 어렵고 가난했지만 이제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제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얽히고 설킨 반전 사건을 재미있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 위로 오빠가 내어주고 언니가 두 분이었죠. 가난한데 형제들이 많아서 가지고 싶은 걸 갖거나 밥이라도 배불리 먹으면 다행이었어요. 제 학력은 국졸이에요. 언니들도 저와 비슷했고 오빠들은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한참 일하며 돈을 벌었지만 18살까지 모든 일이 헛되어 보였고 도시로 떠난 것입니다. 도시에서 본 적 없던 큰 길과 웅장한 건물을 보며 신기한 마음을 느꼈고 무엇을 하든 즐거울 것 같은 생각에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도시에서 시작한 일은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이었는데 길가에 채소를 쌓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사장님의 권유로 인해 먹고 살 걱정을 하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시골에서 벌었던 것의 몇 배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안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몇 달을 보내고 나서 보증금을 마련하여 작은 새방을 구한 것이에요. 그러한 도심 생활에 점차 적응했고 손님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몇 명의 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26살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는 젊은 분이었는데 우연히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방을 합쳐 동거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 몇 년간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돈을 모았을 때 부부가 된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남편과 함께 산 지 몇 달 후 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매우 황당했습니다. 세상에서 전부였던 그이가 떠나 좌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속이 심하게 더부룩하고 구토가 나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글쎄, 제가 임신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뱃속에 아이가 생겼던 겁니다. 여기가 저에게 외로워하지 말라고 주고 간 선물인가 싶어 기쁜 마음으로 태교를 하고 10달 뒤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싱글맘의 삶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아기를 누구에게 맡기지 상황과 형편도 아니었고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포대기에 딸을 안고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아기를 업고 일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손님들이 동정심으로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는 집보다 시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장하는 유년 시절에도 그랬지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제 옆에서 장사를 도와줬죠. 그 딸아이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일하던 채소가게 사장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가게를 싸게 넘기시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이 됐네요. 여하튼 딸아이가 시장에 자주 나왔는데 제가 일을 말렸습니다. 저처럼 고생하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공부를 시키려고 잔소리를 날마다 했답니다. 사장으로 일하면서 직원 때보다는 돈을 더 벌긴 했는데 급한 차이는 없어요.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진 못했지만 뭐요. 국영수 학원에서는 보내줄 수 있었어요. 또 딸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어릴 적부터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다며 그 꿈을 위해 간호대학에 가겠다며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딸은 저와는 다르게 영특해서 간호대학에 쉽게 합격했고 강산이 한 번 바뀔 때까지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새 결혼할 남자를 만나 데리고 왔어요. 엊그제 핏덩이 애기였는데 벌써 다 커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겠다며 신기하게 보였어요. 딸이 데리고 온 예비사위는 인물도 출중하고 꽤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해요. 그 집안은 가난했지만 앞길이가 구말리인 두 사람이었는데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허락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상견대장에서 만난 사돈 부부는 나와 동갑이었고 정확히 같은 베이비 부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이해와 배려를 해주셨죠. 딸과 사위는 작은 빌라를 전세로 빌려 신혼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딸을 위해 모은 돈을 모두 사용해서 결혼식을 제법 고급스럽게 준비해 주었어요. 제가 딸을 시집 보낸 뒤 집에서 홀로 지내게 되니 매우 허전하고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아들 같은 친구인 딸이 떠나면서 외롭다고 느꼈어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의 조언을 따라 취미 활동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많이 쓸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봤는데 탁구라는 스포츠가 눈에 띄었어요. 비용이 크지 않고 모임에 참여하면 거의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동갑이나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만나 수다도 즐기며 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지인이 속한 탁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탁구 규칙을 전혀 몰랐지만 배워보니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또 몸을 많이 써서 땀도 많이 흘리고 여러 부위가 쑤시던 것이 낫는 기분이었어요. 들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탁구 상대를 바꿔가며 시합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5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게임을 하면서 많이 웃고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어요. 단체로 식사를 할 때도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많은 농담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남자가 저를 여자로 보는 걸 진작부터 느꼈는데 그 관심이 싫진 않았어요. 아니, 저도 똑같이 그를 남자로 보고 있었고 사적으로 만나고 싶은 갈망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나이를 먹고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처럼 그의 얼굴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졌어요.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여러 번 데이트를 즐기고 나서 그이가 설레는 말을 하며 고백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게 애인 사이가 맞는 거죠? 전 영자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아마 부끄러워하실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절대 쉽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하려고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가며 고민했다고요. 영자 씨, 우리 미래를 함께 하기로 해요. 미래를 함께 하자고요. 그럼 성맞네요. 저와 황혼 재혼의 첫걸음을 해주세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영자 씨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린 아직 서로에 대해 잘 알 방법도 없잖아요.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더 만나보도록 해요. 영자 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또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언급하지도 못했네요. 그렇다면 서서히 알아가면서 만나기로 해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나씩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을 잡고 혼자서 딸을 낳고 키웠던 이야기를 했고, 그는 어렸을 때 많은 일에 매달려 있었다가 전처와 멀어져 이혼했다고 했어요. 자식이 없고 혼자 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결혼한 딸의 신혼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했다고 해요. 맞벌이로 일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얼굴을 보고 지냈어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전보다 훨씬 더 예뻐졌답니다. 사랑받고 살아서 그런지 활짝 핀 꽃처럼 보였어요. 서방이 차례주나 봐, 우리 딸 얼굴에서 광이 나네. 그래 보여. 아무래도 신혼이다 보니 잘해주지. 결혼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짐작할 걸 그랬어. 미루고 미루다 30 중반이 되어 있더니 후회까지 되네. 얼씨구, 평생 혼자 살아온 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래, 좋겠다. 아주 부러워 죽겠다고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나보면 어때요? 아직 젊은 나이라서 충분히 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은 잠깐만요. 우리 엄마 염색을 했더라고요.
야단치던 말도 안 하셨는데 웬일인지 얼굴도 좋아진 것 같아서요. 혹시나 해서 연애 중이신 건가요? 딸로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니 딸 아닌 딸아이의 얼굴처럼 해괴한 티가 많이 났다고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결국 탁구 모임에서 만난 남자친구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줬더니 딸 앞에서 말하는 거에 닭살이 돋았어요. 와, 우리 엄마 멋지시네요. 사귀기로 했으니까 말야. 이거야, 내가 시집가서 외롭고 허전해서 모임에 나가게 된 거야. 장난하고 애인을 사귀려 하지 않았단다. 어쨌든 축하해 엄마. 나중에는 그 아저씨 불러서 같이 밥이나 먹자. 내가 괜찮은 남자인지 봐줄 테니까. 안 그래도 그 사람한테 내 얘기 했더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 내가 내 젊었을 때 모습이랑 닮았다고 하니까.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 정말 그러면 빨리 만나게 해줘. 다행히 딸아이가 제가 연애하는 걸 좋아해준대. 그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연애를 했어. 얼마 후에 그 이와 딸까지 셋이서 만나기도 했어. 사위까지 같이 보려고 했는데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이 모이게 됐어. 그는 제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감탄사를 자아내었습니다. 이럴 수가, 영자 씨랑 똑같이 생기셨군요. 완전 단박이에요.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영자 씨. 아저씨도 굉장히 멋지세요. 연세보다 훨씬 어려 보이시고 성격도 푸근하고 좋으셔서 제 마음이 안정되네요. 엄마에게 이런 멋진 애인이 있다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지영양. 난 지영양이 날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반겨주고 웃어주니 내 마음이 안정되는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우리 엄마가 더 젊어지고 예뻐졌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딸의 눈에도 그 남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인답니다. 저도 남자를 아주 잘 선택했군요. 만났네요 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품었죠. 1년 넘게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았지만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어요.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말은 했지만 어떤 비즈니스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술꼬아 알아내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 딸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떨쳤는데 어느 날 사위가 연락 없이 비밀리에 나타나 제게 찾아왔죠. 지모하게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와 이야기했어요. 딸 아이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습니다. 물어봤더니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장모님, 요즘 제가 회사에서 힘들어요. 진급 기회를 놓치고 후배들에게 뒤처지며 회사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회사 다니던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장모님이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진급이 어려워지면 떠나라는 느낌과 같아요. 그리고 제 후배가 상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 상처도 크지만 무시당하는 느낌이라 정말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고민을 왜 나에게 털어놓는 걸까요? 지영이랑 잘 대화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번 돈은 신혼집 구입에 모두 사용해버렸고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이 투자해 주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사업 투자금을 받으러 온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가진 게 많았다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이 전부였기 때문에 사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돈이 없네. 지영이 결혼할 때 쓴 돈이 모든 재산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으로 일하시고 계시군요. 듣기로는 시장 상인들은 알부자라고 하던데 그렇지도 않나요?
요즘은 마트가 생기면서 장사가 예전만큼 되지 않아서 돈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내어주겠는데 가진 게 없어서 차내를 돕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져서 처음 보는 불만의 표정이었습니다. 사위는 헛웃음을 뱉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난 또 가진 게 많으신 줄 알았는데 그저 그런 분이셨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오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금 같은 시간만 날려버렸네. 이보게이, 서방 말은 조심해야 할 텐데 아무리 못난 장모라도 부모 아닌가. 자네는 사돈한테도 이렇게 말하나. 그러자 사위가 비꼬듯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요. 제가 아주 큰 잘못했네요. 괜히 찾아와서 부담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전 이만 가겠습니다. 이봐이, 서방이여, 버릇없는 태도였지만 일단 사위의 화를 풀어주려고 밥이라도 먹이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더군요. 사비를 연신 불러봤지만 제 말을 무시하고 떠나더군요. 그래서 걱정거리 하나가 생겨 좀처럼 많이 웃지 못했었답니다. 딸에게 비밀로 하기로 한 이유 때문에 따로 사위에 대해 물어봤더니 사위가 그냥 힘들어서 성격이 날카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사람이 요즘 회사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좀 많아진 거야. 그 사람도 엄마한테 실수한 걸 알고 있고 나중에 꼭 제대로 사과할 거라니까 이번 한 번만 참아주렴. 미안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런 건데 당연히 이해할게. 지영이, 내가 옆에서 자동차를 태워주고 주차표를 주는 거야. 괜히 기죽이는 말은 하지 말고 말이야. 내가 옆에 서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위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오래 생각하고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였어요. 그러나 사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잘릴 위기에다 사업 자금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 날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저는 모아둔 노후 자금을 사위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사위가 원하는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돈을 이체시켜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냥 주는 것보다 사위를 직접 만나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늦게까지 일하던 사위에게 도시락을 싸다 줄 계획이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그리고 사위가 좋아하는 청국장과 신김치를 싸서 출발했습니다. 사위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제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저에게 미안해서인지 화가 덜 풀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호는 계속되는데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로 가서 서프라이즈로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버스를 타고 사위의 회사 앞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1층 로비로 들어가 직원에게 사위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저기요, 이 회사에 이정명 과장이 있나요? 그 사람을 창문대로 잠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호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친절한 직원이 안내해준 1층 로비의 소파에 앉아 사위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되자 많은 직원들이 1층 로비로 나왔더군요. 제 사위가 이 무리들 사이에 있을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려가며 찾아보았어요. 이윽고 다크서클이 광대까지 내려온 사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던 장모님이었어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여기가 어떤 놀이터인 줄 아세요? 제가 15년 가까이 일하면서 가족이 회사로 찾아온 경우는 처음이라고요. 아, 유가치 그런가요? 미안하네요.
자네가 내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그냥 찾아왔네. 할 말도 있고 줄 것도 있어서 말이야. 일단 나가서 말씀하시죠. 여긴 직원들이 다들 쳐다보니까요. 아이고, 그래. 얼른 나가자. 저는 투덜대는 사위의 뒤를 따라 회사 로비를 벗어나 건물 앞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거 밖에 나 차 내추려고 토실하게 좀 싸웠어. 제가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내밀었더니 사위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쉰내가 풀풀 나는 김치 설마 청국장까지. 자네가 청국장이랑 신김치를 좋아하잖아. 게다가 불고기랑 잡채도 싸웠어. 아, 이걸 어디서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전 원래 이런 냄새 나는 거 싫어합니다. 사귀니까 좋아하는 척한 거라고요. 저리 치우세요. 사위는 짜증을 부렸지만 저는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 이해하고 다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사업 투자금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죠. 이서방, 그러지 말고 저기 벤치로 가서 식사하는 게 어떻겠나. 내가 기니 할 말도 있으니까 말이야. 냄새나게 이딴 걸 누가 먹는다고 자꾸 보채세요. 저리 치워요. 사위가 도시락을 밀치며 저까지 밀어버려서 바닥에 넘어졌어요. 서방 자리에선 좀 과하지 않나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싼 어른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 짜증나. 이봐요. 장모님 지금 장모님이 아니어도 기분이 더럽고 꿀꿀한데 돈 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가세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아이고, 허리야. 서방이란 서방.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쉽게 일어서지 못했어요. 사회는 담배를 피우며 분노 얼굴로 제게 내려다봤어요. 저는 사위에게 도시락 냄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고 물어봤고 노후 자금을 가져와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위는 깔깔 웃는 소리를 지었답니다. 장모님,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꼴랑 장모님 쌈짓돈으로 사업장을 어떻게 차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머리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맹세의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지 말고 사방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렇게 서툴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나요? 무슨 짓을 하려 하시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아, 말이 많으시네요. 노인분들께서 돈이 부족하다면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텐데 왜 막 나대시고 계시는 건지요? 아, 제발. 정말로 놓쳤네요. 오늘 하루 다 말아먹었네요. 이런 분이 제 딸의 남편이라니 참 무서우시고 두려우시겠군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쪼그라들어 있어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햇빛이 강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며 손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했죠. 그는 제 애인이었습니다. 어머, 춘식 씨.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자 씨는 다치지 않으셨어요. 제 손 잡으시죠. 얼른 일어나서 몸이 다치지 않았는지 봅시다. 저는 알렌 소리를 하며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던 사위가 세상 착한 얼굴로 제 애인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식사하러 가시는 길이십니까? 저는 전략기획팀의 이정명 과장입니다.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방금 내 애인을 밀친 것도 봤어. 그럼 우리 회장님과 사귀는 사람이 당신이셨어요. 야, 이게 뭐야? 그럼 나랑 회장님이랑 한 식구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한 식구? 방금 내 여자에게 막말하고 밀친 거잖아. 어떻게 한 식구가 되겠어? 영자 씨에게 이야기 들어보고 당신과 대화를 하겠어. 그제야 애인의 정확한 직업을 알게 됐어요.
아주 큰 회사의 수장이었던 거라고요. 준식 씨는 점심을 드시러 나가시는 길에 사위가 절 밀치는 걸 보고 다가왔대요. 저에게 사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물어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위가 직장에서 진급에 실패하고 퇴출 위기에 처해 있어서 사업 자금을 얻으려 했지만 거절했더니 분노했어요. 그래서 오늘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노후 자금을 지원하려고 생각했지만 도시락을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영자 씨께서는 싸운 도시락에서 냄새가 난다며 이러한 행동을 비판하셨다고 해요. 영자 씨, 제가 이것을 과장으로 해석하여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춘식 씨가 대꾼의 귀에 강하게 귀했으며 대꾼은 쓰러지지 않고 일어선군요. 회장님, 어떤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요. 밀어낸 게 아닌데요. 저희 사위는 잘못된 중심을 잡아서요. 넘어지셨어요. 그러자 춘식 씨가 거짓말하는 사위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세게 찼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제 정신이 아니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회장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잘해줄게요. 뭘 잘해주나요? 내 도시락에 냄새 나는다고 날 밀쳤으면서 말투도 삐아냥대면서 막 말했잖아. 이제 보니까 본성이 그 모양인 것 같네. 그러자 사위는 제 팔을 붙잡으며 제발 춘식 씨한테 말을 잘해서 진급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바로 태세를 전환하는 사비가 얄미워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춘식 씨가 접근해 애교를 부리며 진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만약 제가 회장님과의 장모님과 애인 사이라면 후에 결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회장님의 사위가 되겠는데 부디 잘 살펴봐 주세요. 진급을 부탁하며 후계자 교육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머저리 같은 자식, 내 여자를 내팽개치고 들러붙는 것이 너무 불쾌하여 죽어버릴 거야. 준식 씨는 주먹과 발로 사위를 개념처럼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막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저 가만히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딸을 어떻게 다루는지 걱정돼서 바로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걸렸습니다. 지영아, 전화하니?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내 남편이 내 애인한테 두들겨 맞고 있다는데. 날 밀쳐서 바닥에 자빠졌어. 저는 지난번 사업 자금을 해주지 못한 것과 오늘 도시락과 노후 자금을 전할 생각이었다고 모두 말해줬어. 그러자 따라서 이자의 환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엄마, 그 인간한테 돈을 주면 안 돼. 내가 그러지 않아도 줄 생각 없다. 창모를 길바닥에 밀쳐버리는 놈을 왜 도와주겠니? 그런데 너 말야, 그동안이 서방이랑 문제 같은 거 없었니? 사실은 말야, 그 자식이 얼마 전에 바람 피웠어. 그래서 이혼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보니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찾아간 이유를 알겠네. 바람난 상간녀랑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이었나 보지. 며칠 동안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그 인간이 엄마에게 무례하고 막대한 얘기를 들어보니 확실히 이혼을 해야겠네. 엄마야 엄마야, 애인한테 좀 많이 때려주라고 그래. 내 목까지 다 해서 말이야. 그런데 그 인간이 맞고 가만히 있어? 응, 내 애인이네. 남편은 회사 수장이란다. 나도 이제 알게 됐어. 그게 사실이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지영아, 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니. 맘 놓고 이 서방을 조져야겠다. 그럼 전화 끄는 마. 나머지 이야기는 있다. 만나서 하자. 저는 전화를 끊고 춘식 씨에게 귓속말로 서방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리고 이혼할 거라고 하였다. 전해드렸다. 그러자 흥분한 춘식 씨는 서방을 끌고 회사 로비로 들어갔다. 물론 나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지만 춘식 씨는 로비 직원에게 홍보팀에게 연락해 카메라와 장비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했다.
3층은 눈물이라도 뚝뚝 흘리면서 그저 빌기만 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제가 실수한 걸 용서받았잖아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아니요. 당신은 내 아내가 될 사람, 내 딸이 될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요. 방금 자네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내 딸이 될 지영이가 너와 이혼한 것을 말했어. 새끼야. 인생을 제대로 망하게 해줄 테니. 너의 행동은 정말 멋졌어. 이미 멋있는 척 했는데. 회사 수장에게 마치 사람 말종 같은 사위를 응징하고 있어서 인간적인 카리스마가 넘치게 보였고 매력적으로 비쳤어. 회사 홍보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로비로 나와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고 회장님이 카메라 앞에 서면 회사 로비 전광판에 바로 송출되었어. 생방송으로 회사 모든 사무실에 영상과 음성을 전달하려고 했어. 잘 들리시나요? 나는 이 회사의 회장인 오춘식입니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나는 아직 식사를 못했어. 직원이 마이성을 부리는 바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회사 건물 앞에서 제가 누구를 때리신 걸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을 왜 공격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씨는 사위가 저에게 한 만행을 만천하에 알렸고 사위의 멱살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회사는 도덕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정명 과장은 우리 회사에 먹칠했고 내 사랑하는 여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과정을 해고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달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으니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준식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참교육을 시켰더군요. 그 사이 옆에 있던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입에서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카메라를 향해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고 제게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잠시 후에는 1층 로비에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방송을 보려고 나온 줄 알았지만 사실 그들은 사위에게 모욕을 당한 후배 직원들이었습니다. 준식 씨는 제게 자리를 비켜주며 직원들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직원 하나가 주머니에 있던 계란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 불쾌한 어린 자식아, 날마다 내게 시키는 일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도 일을 하게 만들리? 그리고 왜 내가 내 기본 책임으로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아침마다 내 집 앞으로 가서 가져오는 행동을 왜 시키는 거야? 쓰레기 같다며 그 말을 춘식 씨가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 그런 부조리가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아직도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날계란을 사위에게 던지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실력은 없으면서 후배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희롱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욕하더라고요. 사위는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사위를 알지 못했던 저는 크게 반성했어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이 정도로 낮다니 이런 사람의 사위로서도 되나 싶어 깊이 한숨을 쉬었죠. 사위는 그대로 사무실로 기어 올라가 짐을 싸서 퇴장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된 것이고 딸은 이혼 소송을 하겠다며 다시 제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춘식 씨는 능력 있는 사람인지라 그런지 변호사도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제 딸에게 붙여주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겠다, 고 말해주었죠. 그래서 결국 사위는 외도와 금품 요구 등의 이유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팔고 위자료를 딸에게 주었다. 그 이후에 사비놈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딸이 씩씩하게 젊어지면서 나와 춘식 씨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나오자 딸이 말했다. 엄마, 아버지, 그분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남에 사업체를 차렸대요. 춘식 씨는 미소 짓으며 말했다. 어머, 사업을 시작했다고? 어떤 사업을? 아버지의 회사에서 하던 일과 같은 거라고 해요. 거래처에서 일을 받아서 매출을 올리나 봐요. 그러자 대화를 듣던 춘식 씨는 아쉬운 듯이 말했습니다. 이 게르등. 그분이 법무사인 줄 몰라 날뛰는 모습이야. 취직이 어려웠을 테니까 할 줄 아는 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야 했겠지요. 아빠는 사무실을 차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저씨가 그 자식을 무너뜨려 주마. 아주 빈 껍데기만 남게 만들어 줄게. 정말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자식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엄마를 내 동생이 치고 개무시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런 놈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을 들으면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알았어요, 지영아. 짜증나요. 내 부탁을 들어줄래? 만약 네 전 남편을 망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해주면 나를 새 아빠로 맞아 죽어라. 저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딸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좋을 대로 하라고 일러줬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가 돼주시면 완전 좋죠. 우리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이잖아요. 또 누군가 엄마를 괴롭힌다면 그 자리에서 응징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니까 너무 좋다고요. 엄마, 머리를 흔드는 것이야. 영자씨,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제 청혼을 거절하실 건 아니죠? 준식씨와 딸이를 빤히 보자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여보라고요, 이야. 아주 듣기 좋네. 다시 한번 해봐요. 여보, 부끄러우니까 그만해요. 그렇게 저는 춘식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승승장구하는 사위 놈을 무너뜨리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준식 씨는 사위와 거래하는 큰손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거래를 끊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유를 묻지도 않고 바로 사위와의 거래를 끊겠다고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러자 사위는 거래처 사장들을 찾아가 왜 이러는지 이유를 물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사위는 잘 먹고 살았는지 볼에 살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장모님, 회장님, 제가 과거 저지른 잘못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앞뒤를 막으시는 것 너무한 것 아닌가요? 타인의 성공을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것은 반칙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부디 제게 용서를 구해주세요. 회장님 덕분에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고요. 사위의 태도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얼마나 더 사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내가 이 바닥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지금 내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아이템을 받고 다른 사업을 다시 시도한다면 또다시 망하게 만들 거라고. 내가 내 아내와 딸에게 한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하지만 나에게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회장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제가 평생 밑바닥만 쳐다봐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 아는 한에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성공할 생각은 꿈조차 꾸지 마세요. 제가 한번 발견하면 제대로 밟고 씹어먹을 테니까요. 남편이 그러자 사위농이 벌떡 일어나 덤벼들 준비를 해서 공격했고요. 저는 위험을 느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용감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젊은 남자와 싸울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방에 있던 딸아이가 무언가를 들고 나와서 사위 얼굴에 뿌렸어요.
그 무언가는 바로 엄청 매운 와사비였습니다. 사위는 눈에 뿌려진 바람으로 바로 바닥에 쓰러지고 악소리를 내며 굴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발로 사위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 놈이 하다 못해 날 공격하려고 해. 그런데 어쩌냐. 나의 지혜로운 딸이 한 방을 맞췄구나. 얼씨구 좋다. 절씨구 많이 맵지. 실컷 맞아봐라. 앞이 안 보여서 도망도 못 가네. 여보, 물 좀 가져다줘. 나 부탁이야. 알았어. 가져다줘에게 기다려. 제 딸은 주방에 가서 소금물을 한 컵 가져오더군요. 사위는 그걸 물로 착각해서 눈가에 뿌렸답니다. 그러자 얼마나 따가웠는지 또다시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사위가 대굴대굴 구르며 난리를 치는 동안 남편은 경찰서에 하고 있었어요. 신고를 했습니다. 무단으로 침입해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잡아가 달라고 요청했죠. 경찰은 5분 만에 집에 도착했는데 사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입니까? 이 사람이 제게 달려와 와사비를 뿌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어찌나 무섭게 돌아가는지요. 원래 남편이 딸과 이혼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난동을 부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경찰은 사위를 뒤통수를 날리며 엄살 그만 부리고 나가자 고 말하며 데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극적이고 시원한 장면을 핸드폰으로 담아뒀네요. 결론적으로 남편의 지시로 사위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사장들은 일제히 사위와의 파트너십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발로 뛰어 이를 따냈지만 남편의 한마디에는 말짱 도루묵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사위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많은 빚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했지만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였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오랜 기간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사위는 신분을 요구하지 않는 알바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서 제대로 된 복수와 응징을 해주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황혼재혼이라 조금 부끄러우나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않아서 결혼식은 꼭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하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신부로서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입장을 하는데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세상을 떠난 전 남편의 핏덩이 딸을 키우려 애쓴 많은 나날들, 삶의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현재의 남편까지. 그래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이윽고 신랑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고 맹세했습니다. 아마도 제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거예요. 저는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남편과 간호사인 딸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할 때 딸이 혼자 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이를 말리고 같이 살자고 졸랐답니다.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서 남녀 사이에서만 지내고 싶다며 부탁했지요. 네, 그래서 딸과 남편은 급속하게 가까워졌고 서로를 부르는 애칭까지 만들었습니다. 딸 지영이는 남편을 빠빠라고 부르고 남편은 딸을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제 인생이 현재의 남편을 만나 역전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모두 가정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